노잼이라고? 맞다 이러 들어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친구입니다. 최근 유럽 축구계에서 대이변이 있었죠. 바로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우승입니다. 레버쿠젠은 알론소 감독의 전술과 더불어서 보니페이스, 비르츠, 자카 같은 선수들의 놀라운 활약으로 무패 우승마저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레버쿠젠의 이러한 우승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12년 만에 바이에른 뮌헨이 아닌 팀이 우승했기 때문인데요. 2011 시즌 도르트문트의 우승 이후로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11연패를 달성하며 명실상부 독일 최강의 팀으로 군림했습니다. 아니 3연패도 대단한데 11연패 진짜 미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바이에른 뮌헨이 과연 분데스리가에서 어떻게 독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저 축구 친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분데스리가의 공식 출범 이후로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에서 32회 우승을 기록하면서 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승을 많이 차지한 클럽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인데 도르트문트도 5회 우승에 불과하거든요. 한마디로 적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의 초기 창설 멤버는 아니었어요. 원래 독일 프로축구 리그는 지역별로 리그를 운영해서 거기서 1위 팀을 뽑고 그 1위 팀들끼리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최종 독일 챔피언을 가리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방식이 독일 축구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 축구협회는 통일된 1부 리그, 즉 분데스리가를 만들게 된 거죠. 이때 통합리그에 참가하게 된 팀들은 지난 12시즌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팀들, 그리고 연고지난 한 팀만을 1부 리그에 참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뮌헨을 대표한 팀으로는 TSV 1810 뮌헨이 분데스리가 창설 멤버가 됐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2년 뒤에 분데스리가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뮌헨의 승격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프란츠 베켄바우어, 게르트 밀러, 제프 마이어 등이었죠. 지금에서 보면 독일 최고의 수비수, 최고의 공격수, 최고의 골키퍼였던 거죠. 이렇게나 강력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분데스리가는 바이에른 뮌헨 1강 체제에 나머지 구단들이 뮌헨에 도전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 80년대는 함부르크 SV, 90년대에는 슈투트가르트와 도르트문트, 2000년대에 베르더 브레멘까지 많은 팀들이 뮌헨의 아성을 위협했지만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리그를 지배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팀들이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뮌헨이 갖고 있던 압도적인 경제력 때문인데요. 보통 인구가 많은 큰 도시일수록 부유하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연고지를 둔 축구팀들은 큰 인기를 누리죠. 그리고 그 인기는 팬들의 소비로 이어지고 팀은 부유해집니다. 스페인의 양강은 대도시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위치해 있고 잉글랜드의 강팀들 역시 런던과 항구 도시들을 기반으로 큰 돈을 벌었던 서북부에 위치해 있죠. 또한 이탈리아는 토리노와 밀라노 같은 부유한 곳에 세리아를 대표하는 구단들이 있잖아요.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역시 부유한 뮌헨 지역이 연고지였기 때문에 팀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수도 베를린이잖아요. 베를린은 면적과 인구 면에서 독일 최대 도시거든요. 그런데 베를린에 왜 뮌헨을 꺾을 만한 강팀들은 없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고 수도 베를린 역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분단되었죠. 그런데 서베를린은 사실상 공산주의에 둘러싸인 상황이라 서독 본토로의 통행도 어려웠어요. 원래 헤르타 베를린은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강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베를린이 분단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헤르타 베를린에 가기도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은 리그에서 정해진 급료 체계를 넘어서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불법 계약으로 선수들을 마구잡이로 영입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강등을 당하고 분데스리가 창설 이전의 영광을 다시는 찾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베를린에 본사를 두었던 기업들이 뮌헨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망이 다 봉쇄되어 있으니까 비즈니스를 아예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멘즈, 알리안츠 같은 기업들이 본사를 뮌헨으로 이주하게 된 거죠. 뮌헨 지역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자 뮌헨을 비롯한 바이에른 지역은 서독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 바이에른 뮌헨 역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함부르크와 브레멘, 도르트문트 같은 도시들도 부자 도시이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뮌헨을 넘어서 바이에른 주를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이 된 거죠. 뮌헨의 연고지로 삼는 팀으로는 TSV 1810 뮌헨도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바이에른 주 전체를 대표하는 느낌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프랑스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바이에른 지역 사람들은 본인들의 지역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뮌헨 이외의 바이에른 지역 시민들 역시 바이에른 뮌헨을 응원하게 되며 팬들 역시 급속도로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독일 현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을 줄여 말할 때는 바이언이라 말하고 뮌헨은 주로 지역 라이벌인 TSV 1810 뮌헨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일 북부지방의 중심지인 베스트팔레는 샬케,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뮌헨글라드바흐 같은 팀들이 있어서 인기가 분산되는 데 비하면 뮌헨은 바이에른 그리고 독일 남부의 거대한 지역의 인기를 독식하게 된 거죠. 또 바이에른 뮌헨은 훌륭한 팀 시스템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바로 이 중심에 있는 인물이 울리 헤네스, 현 뮌헨 명예회장입니다. 헤네스는 현역 시절에도 뮌헨의 레전드였어요. 뮌헨은 리그 3연패와 유러피언컵 3연패를 이끌었고 서독의 유로와 월드컵 우승 멤버인 팀 레전드였죠. 그런데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 전반 막판 무릎 인대 파열로 기량이 꺾이는 바람에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헤네스는 은퇴하자마자 뮌헨의 경영진으로 임명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뮌헨의 상황이 정말로 위기
이겼기 때문이에요. 당시 바이에른 뮌헨은 750만 마르크의 빚에 더해 분데스리가와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 역시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또 이때 뮌헨은 구단 전체 수입의 무려 85%를 티켓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 뮌헨이 사용하던 홍구장인 뮌헨 올림피아 스타디오는 관중석의 일부가 아예 뚫려 있어서 비나 눈이라도 오면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오지 않아서 텅텅 비었던 거예요. 또 뮌헨의 영광을 이끌었던 베켄바우어와 게르트 밀러는 이적하고 제프 마이어마저 교통사고로 은퇴하자 팬들의 마음을 모으는 건 역시 굉장히 힘들었고요. 결국 헤네즈가 이 사진으로 들어간 뒤에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수입의 다변화였어요. 헤네즈는 뮌헨 지방의 트럭 제조업체인 마기르스 도이츠와 180만 마르크 규모의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헤네즈는 구단을 위해 인센티브마저 포기했다고 밝혔어요. 또 헤네즈는 이 사진에 임명된 직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스포츠 구단들의 수익 구조를 파악하고 미국식 스포츠 마케팅과 스포츠 경영을 유럽 축구계에 들여왔죠. 당시 유럽의 스포츠 매장들은 엽서 같은 상품들을 판매했는데 그 시절 자본주의 미국의 스포츠 구단들은 티셔츠와 스카프, 모자, 가방 등을 팔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MLB나 NBA는 야구나 농구에 관심이 없어도 패션 아이템으로 다들 사용하잖아요. 헤네즈는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바이에른 뮌헨에 접목시켜서 유니폼을 비롯한 구단 로고에 들어간 티셔츠와 모자, 가방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팬들을 위한 팬스토어를 통해 떠났던 팬들의 마음을 조금씩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1980년대 스포츠 중계를 눈여겨봤던 헤네즈는 TV 중계권료와 스폰서십 확대에 나섰습니다. 뮌헨과 바이에른 주를 기반으로 한 아디다스, 알리안츠, 아우디, 지벤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스폰서십을 차례대로 체결한 거죠. 이런 헤네즈의 활약으로 뮌헨은 수입 중 티켓 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20%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뮌헨 유니폼에 박혀있는 이 티, 이게 독일 최대 통신회사인 도이치텔레콤인데요. 여기서 뮌헨은 연간 300억의 지원을 받고 있고 연간 머천다이즈 판매로만 650억의 수익을 거두고 있죠. 헤네즈가 재직했던 33년 동안 바이에른 뮌헨의 매출은 20배 이상 증가했고 무려 40개가 넘는 타이틀을 들어올렸어요. 오죽하면 그 전설적인 퍼거슨 감독도 바이에른 뮌헨의 보드진과 경영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맨시티나 파리처럼 부자 구단주가 구단을 인수하는 게 어쩌면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분데스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룰 그리고 독일 축구 팬들의 정서에 기반하는데요. 독일 축구 팬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바로 외부 자본의 유입을 꺼린다는 거예요. 분데스리가는 50+1이라는 독특한 룰로도 유명하죠. 50+1은 외부 자본이 클럽 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룰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의 팬들이나 그 팀의 지분이 5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워낙 독일의 축구팀들은 시민들과 오랜 기간 함께했기 때문에 팬들은 클럽을 우리의 구단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팀들의 상업적인 행동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50+1 룰을 벗어난 팀은 단 3팀에 불과한데요. 분데스리가 창서 이전부터 기업 구단이었던 불프스부르크와 바이에른 레버쿠젠 그리고 호펜하임이에요. 우선 불프스부르크와 레버쿠젠은 각각 폭스바겐과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제약회사 바이엘의 노동자들이 만든 팀이거든요. 그리고 호펜하임 경우에도 1989년부터 디트마르 호프라는 IT 기업의 대표가 무려 20년이나 넘게 클럽을 지원하며 정성을 인정받아서 인수에 성공할 수 있었죠. 최근에 RB 라이프치히는 레드불 구단이 49%의 지분을 갖고 스폰서가 되는 방식으로 50+1을 교묘하게 우회했는데 이때부터 독일 팬들의 엄청난 미움을 받고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독일 축구 팬들의 정서 때문에 지난 슈퍼리그 사태 당시에도 슈퍼리그의 제안을 받은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는 이 제안을 즉각적으로 거절했어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평균 티켓 가격은 약 5만원대로 9만원대인 라리가 프리미어리그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그 평균 관중수도 4만 명을 훌쩍 넘으면서 유럽 4대 리그 중 가장 높고요. 이만큼 자기 클럽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데스리가지만 반대로 말하면 점점 상업화되는 현대축구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견제할 만한 자본의 유입이 차단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수르가 맨시티를 인수해서 기존의 맨유와 첼시, 아스날을 제치고 잉글랜드의 최강팀이 된 것 같은 일은 쉽사리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에른 뮌헨은 자국리그에서 조금만 잘한다는 선수들을 무조건 다 빼오니까 타 팀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도르트문트만 봐도 훔멜스, 레반도프스키, 마리오 게체까지 그리고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네, 오늘은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 리그에서 독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독주 때문에 일부 팬들은 분데스리가를 보고 노잼리그라고 비판하잖아요. 오죽하면 분데스리가 회장이 뮌헨 독주 노잼리그라는 편견을 깨려고 플레이오프까지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버쿠젠의 압도적 우승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마 다른 분데스리가 팀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바이에른 뮌헨이 휘청이는 요즘 전통의 강자 도르트문트와 라이프치히 같은 팀들이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는 다음 시즌까지 어떻게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는 현재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왕좌를 탈환할 수 있을지, 노잼이라는 편견을 벗어나는 분데스리가를 뒤로하며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